신우이 세린의 문자를 확인한 하윤은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언니, 제 상견례인데 언니 집 얘기 좀 해도 돼요? 도대체 상견례 자리에서 올케 언니 집 얘기를 왜 하겠다는 건지 하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하윤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물론이지. 축하해요. 좋은 분 만났다니 다행이에요. 교무실 책상에 앉아 기말고사 시험지를 채점하던 하윤의 귀에 동료 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윤 선생님, 이번에 신우이분 결혼하신다면서요? 요즘 시댁일로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괜찮아요. 신우이가 워낙 들떠 있어서 제가 조금 도와줘야죠. 하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최근 들어 세린의 질문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그 아파트 살 때 현금 얼마 들었어요? 언니네 집 지금 팔면 시세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언니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결혼 준비를 위한 참고용인 줄 알았지만 질문은 점점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하윤은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부동산 서류라고 적힌 그 파일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가 들어있었죠. 이 집은 하윤이 결혼 전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서 마련한 온전한 하윤의 재산이었어요. 남편 도겸은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 얹지 않았고 지금까지 대출 이자 한 번 보태준 적이 없었죠. 왜 자꾸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걸까? 하윤은 씁쓸한 기분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지난주 시어머니 정옥령과 통화했던 내용이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하윤아, 세린이 상견례 날 우리 가족 다 모이는 거 알지? 너도 늦지 않게 와라. 네, 어머님. 당연히 가야죠. 근데 말이다. 세린이가 요즘 신혼집 때문에 기가 팍 죽어 있어. 신랑 쪽 집이 너무 좁다고 불만이 많더라고.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상견례 자리에서 네 아파트 얘기 좀 자연스럽게 꺼내봐라. 네가 그렇게 넓고 좋은 집에 사니까 우리 세린이 기 살려주기에 딱이잖니? 하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의 개인 자산이 왜 신우이의 길을 살려주는 도구로 쓰여야 하는지 화가 치밀었죠. 제 집 이야기를 굳이 그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는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네가 잘 살아야 우리 세린이도 시댁 가서 대접받는 거야.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 그날 밤 퇴근한 도겸의 태도는 하윤의 화를 더 돋우고 말았어요. 여보, 내일 세린이 상견례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응. 근데 어머님이 내 아파트 자랑 좀 하라고 하시더라. 당신도 알고 있어? 도겸은 맥주 캔을 따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어요. 뭐 어때?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냐? 세린이 힘 실어주는 셈치고 한마디 해줘. 내 집이 왜 결혼협상 카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건 내 노력으로 일군 내 재산이에요. 아, 진짜 왜 그렇게 따지고 들어? 자랑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하윤이 설거지를 하며 입을 다물자 도겸은 한술 더 떠서 기가 막힌 소리를 내뱉었죠. 아, 그리고 내일 상견례 장소 바뀌었어. 엄마가 시내에 있는 비싼 한정식 집으로 다시 잡으셨다. 거긴 왜요? 원래 예약했던 곳도 충분히 좋았잖아요. 거기가 훨씬 격식 있고 비싸 보이잖아. 엄마가 이미 다 알아서 하셨으니까 넌 입금이나 해. 하윤은 물을 끄고 뒤를 돌아봤어요. 입금이요? 예약금 말이에요? 아니, 식사비 전부 다. 엄마가 며느리 이름으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야 사돈 어른들 앞에서
네가 능력 있는 며느리라는 거 보여줄 수 있다고. 하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8만 원이나 하는 식사비를 왜 제가 내야 하는데요? 아가씨 상견례잖아요. 아, 너 진짜 치사하게 굴래? 너 돈 잘 벌잖아. 선생님 월급에 그 정도도 못 내줘?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들 체면 좀 세워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시집 온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그래, 네가 무슨 남이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 왜 자꾸 유난을 떨어? 도겸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부엌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의 핸드폰에 선결제 완료 문자가 날아왔어요. 48만 원. 도겸이 말도 없이 하윤의 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것이었죠. 하윤은 출근해서도 손이 떨려 분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 능력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점심시간 하윤은 조퇴를 신청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하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피더니 서재로 향했죠. 어제 꺼내두었던 부동산 서류 뭉치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 앞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시어머니 정옥년과 세린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 하윤아, 어서 와라. 옷이 그게 뭐니? 좀 더 화려하게 입고 오지 그랬어. 옥년은 하윤의 차림새를 지적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세린이 하윤의 팔을 덥석 잡으며 귓속말을 했어요. 언니, 오늘 제 집 얘기 꼭 해야 돼요. 우리 집 무시 못하게 언니가 가진 거 다 풀어야 해요. 알았죠? 하윤은 세린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그래, 걱정 마. 오늘 내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서는 하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자신을 깎아내려 시댁의 체면을 세우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그들의 뻔뻔함을 박살내는 자리가 될지 하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한정식 집 안은 숨막힐 듯한 고요함 속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만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지만 룸 안의 공기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세린의 예비 신랑 박준호와 그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빛바랜 정장을, 어머니는 장식 없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준호 아버지 박성민입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아버지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하윤의 시어머니 정옥년이 기다렸다는 듯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죠. 하지만 옥년의 눈빛은 이미 상대방의 옷차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견적을 내고 있었어요. 하윤은 그 뒤에서 조용히 며느리 자리에 앉아 이 상황을 지켜봤죠. 음식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죽부터 시작해 갈비찜, 신선한 생선구이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차림이었죠. 준호 어머니가 눈이 커지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나, 음식이 정말 훌륭하네요. 이런 비싸고 격식 있는 곳까지 예약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옥년이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우리 세린이 결혼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사실 이거 우리 며느리가 다 알아서 준비한 거예요. 예약부터 결제까지 며느리가 아주 통 크게 쌌답니다. 하윤은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릴 뻔했어요. 옥년의 말투에는 우리 집 며느리는 이 정도 돈쯤은 우습게 쓰는 재력가다라는 과시가 노골적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준호 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하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유, 며느님이 참 효심도 깊고 능력도 있으시네요. 부럽습니다. 하윤은 속이 뒤틀렸지만 상견례 자리라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세린이 은근슬쩍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죠. 저희 결혼 날짜 다음 달 15일로 딱 확정했어요. 식장도 이미 계약 마쳤고요. 축하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신혼집은 어떻게 결정됐니? 준호 어머니의 질문에 세린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희가 지금 알아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28평형이에요. 둘이 시작하기엔 딱 적당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울렸어요. 우리 분명히 30평대 이상으로 가기로 했잖아. 28평이 뭐야? 좁아서 어떻게 살아? 그게 지금 우리 예산으로는 거기가 최선이라서 그래. 준호의 대답에 세린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대놓고 인상을 썼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지자 옥년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아이고, 요즘 집값이 정말 미쳤죠? 젊은 애들이 무슨 수로 집을 구하겠어요. 사돈 어른들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실 텐데 오죽하시겠어요. 준호 아버지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부끄럽지만 저희가 모아둔 게 넉넉지 않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옥년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척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럼요, 이해해요. 하지만 가족이 누굽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죠. 안 그래요? 준호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족이 돕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옥년은 이때다 싶어 하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눈을 번뜩였어요. 여기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시내 한복판에 떡하니 있거든요. 35평의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고 아주 알짜배기 집이죠. 우리 며느리가 혼자 힘으로 다 샀다니까요. 하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준호 부모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윤을 바라봤죠. 어머나 정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분이 대단하시네요. 능력 있는 며느님을 두셨어요. 세린이 옆에서 거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언니 집 진짜 끝내줘요. 역 바로 앞이라 교통도 최고고 주변에 없는 게 없거든요. 저도 그런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준호가 감탄하며 하윤에게 물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대출은 많이 남으셨어요? 하윤이 입을 떼기도 전에 옥년이 가로채듯 소리를 높였어요. 대출? 그까짓 거 거의 다 갚았지. 우리 며느리가 교사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갚더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을걸? 거의 생돈이나 다름없어. 하윤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도겸에게만 슬쩍 지나가는 말로 했던 대출 상환 계획을 옥년이 꿰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죠. 하윤이 옆에 앉은 도겸을 쳐다보자 도겸은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술만 들이켜고 있었어요. 세리는 점점 더 가관인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언니 집 같은 신혼집이면 저도 시댁에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런 집 정도는 돼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린 씨,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집안 형편에 그 정도 집은 무리입니다. 무리라니요. 딸 같은 며느리 맞이하시면서 그런 노력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세린이 대놓고 짜증을 내자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이때 옥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사돈어른,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양보하고 협력하면 다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준호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어요. 좋은 생각이라니요? 말씀해 보시죠. 옥녀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하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우리 하윤이 집이 방이 3개나 되는데 거기 지금 도겸이랑 둘이 살기엔 너무 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린이랑 준호가 거기 들어가서 당분간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하윤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옥녀는 오히려 하윤을 나무라듯 눈을 부라렸어요. 하윤아, 너도 참,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신우이가 집 때문에 결혼 깨지게 생겼는데 그 넓은 집방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어차피 네 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 산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하윤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의 집을 마치 시댁의 공용재산인 양 처분하려는 옥년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어머님, 제 집은 제 명이고 제 개인 공간이에요. 이건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겸이 그제야 마지못해 한마디 거들었죠. 엄마, 그건 좀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가 어떻게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남의 집도 아니고 오빠 집인데 뭐가 어때서.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1년만, 딱 1년만 같이 살자는데 그걸 못 해줘요? 세린이 하윤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징징거렸어요. 하윤은 소름 끼치는 세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안 돼. 꿈도 꾸지 마. 세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요. 유세가 아니라 내 권리야.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야. 너희 결혼 자금용 카드가 아니라고. 옥년이 식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어른들이 좋게 말할 때 들을 것이지 상견례 자리에서 감히 시어머니 말을 잘라. 하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어요. 여기 똑똑히 보세요. 명의자 서하윤. 대출 잔액 3천만 원. 제가 매달 100만 원씩 생돈 갚아가며 지키는 제 집입니다. 누구랑도 나눌 생각 없고 특히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내어줄 공간은 단 한 평도 없어요. 준호 부모님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온 자리 아닙니다. 준호야, 가자. 준호네 가족이 허겁지겁 룸을 빠져나가자 옥년이 하윤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어요. 네가 다 망쳤어. 우리 세린이 앞길 네가 다 망쳤다고. 이 독한 것. 제가 망친 게 아니라 어머님의 그 끝없는 탐욕이 망친 거예요. 제 집 탐내기 전에 염치부터 챙기세요. 도겸이 하윤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죠. 너 미쳤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하윤은 도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당신도 똑같아. 내 대출 정보 다 갖다 바치고 입국 닫고 있던 당신, 오늘부로 끝이야. 밥값은 내가 냈으니까 체하지 않게 천천히들 처먹고 가세요. 하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정식 집을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타오르는 분노와 묘한 해방감으로 뜨거웠습니다. 하윤이 차가운 눈빛을 남기고 한정식 집 문을 나서려는 찰나 등 뒤에서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옥년의 목소리가 복도를 때렸어요. 서하윤, 너 지금 어디를 가는 거야? 당장 서지 못해. 하윤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옥년은 룸문을 박차고 나와서 씩씩거리며 복도 끝까지 따라오고 있었죠. 어디 가긴요? 집으로 가려고요. 지?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서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고. 옥년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시뻘겋게 달아올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했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상황 파악 안 되시는 건 어머님 아니신가요? 뭐라고? 네가 지금 세린이 결혼을 완전히 망쳐놨잖아. 사돈댁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이냐고. 결혼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떠들어댄 어머님의 그 염치 없는 입술이에요. 옥년이 하윤의 코앞까지 성큼 다가왔어요. 복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옥년의 눈은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염치? 가족끼리 좀 도와달라는 게 염치 없는 짓이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 계산적이고 정이 없니? 어머님, 제 집을 남한테 거저 빌려주라는 건 도움이 아니라 강탈이에요. 남의 인생에 무임승차하려는 도둑질이라고요. 남? 세린이가 왜 남이야? 너 지금 세린이를 남이라고 부른 거니? 하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게 낫지. 이 막무가내 시어머니와는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네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하윤이 다시 몸을 틀어 걸어가려 하자 옥년이 달려들어 하윤의 팔뚝을 억세게 잡아챘어요. 잠깐만,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너 이대로 못 가. 이거 놓으세요. 옷 구겨지니까 당장 손 떼시라고요. 못나. 네가 지금 당장 다시 들어가서 세린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집 비워주겠다고 약속하기 전엔 절대 못 간다. 하윤은 옥년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힘주어 떼어냈어요. 옥년의 손이 떨어져 나가자 하윤이 서늘하게 경고했죠. 그럴 일은 죽어도 없을 테니까 꿈 깨세요. 제 인내심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쁜 것, 며느리라는 게 시누이 시집 가는데 그 아파트 하나를 못 내놓겠다고 이 난리를 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복도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옥년의 고함이 워낙 커서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까지 문을 빼꼼히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옥년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 것이라 안 내놓는 거라고요. 제 피와 땀이 섞인 제 재산이니까요. 네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족 체면이 더 중요하지.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세린이 30평대 아파트 사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시집 갈 수 있었다고. 그때 룸 안에서 세린이 엉망이 된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화장이 눈물에 번져서 아주 가관이었죠. 언니 제발요. 저준호 오빠 정말 놓치기 싫단 말이에요. 오빠 부모님이 저 무시하는 거 보셨잖아요. 세린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하윤의 마음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어요. 그럼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아가씨 힘으로 전세 대출이라도 받아봐요. 왜 내 등골을 뽑으려 들어요? 세린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언니 집이 제일 확실하고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언니가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내어줄 이유는 단 1%도 없어요. 옥년이 다시 끼어들며 이번에는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던졌어요. 하윤아, 내가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정집을 같이 쓰기 싫으면 그 아파트 명의를 도겸이한테 넘겨라. 그럼 부부 재산 되니까 세린이가 들어가 살아도 아무 문제 없잖아. 안 그러니? 하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명의를 누구한테 넘겨요? 도겸 씨한테요? 그래.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명의가 누구면 어때? 도겸이 명의로 해두면 세린이도 마음 편하게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고 우리 집안 체면도 서고 얼마나 좋니? 하유는 허탈한 나머지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옥년과 세린이 꾸미고 있던 추악한 본심이 이제야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어머님, 그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으로 산 특유 재산이에요. 남편 명의로 바꿀 이유는커녕 당신들 발가락 하나 들릴 틈도 없습니다. 가족이 되려면 재산도 다 공유해야지. 너만 내 것 챙기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너 혹시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니? 하유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분노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죠. 저 이제 정말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재산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세요. 가긴 어딜까? 서하윤. 옥년이 다시 하윤을 막아서려 하자 하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언니가 당연히 양보해야죠. 내가 동생인데 언니가 나보다 훨씬 잘 살면서 당연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요. 아가씨가 말하는 양보는 배려가 아니라 강요고 지금 하는 짓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강도질이에요. 옥년의 얼굴이 분노로 시커멓게 죽어갔어요. 강도? 지금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강도라고 했어?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집 올 때 내가 예단비 아껴서 한복도 해주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 어머님, 예단비 제가 드린 돈에서 깎으신 거잖아요. 혼수 가전 하나까지 제 돈으로 다 해왔는데 도대체 뭘 신경 쓰셨다는 거죠? 제 아파트 시세 확인하시는데 신경 쓰셨나 보네요. 옥년이 하윤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어요. 이게 진짜 어디서 말대꾸야. 너 오늘 정신 좀 차려야겠다. 하윤은 옥년의 손을 힘껏 뿌리쳤어요. 생각보다 강하게 뿌리친 탓에 옥년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내 허리야. 세린이 비명을 지르며 옥년을 부축했어요. 언니, 지금 시어머니를 밀친 거예요? 미쳤어요? 여기 사람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요. 하유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밀친 게 아니라 떼어낸 겁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신 건 어머님이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요. 옥년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했어요. 아주 동네방네 망신을 다 시키겠다는 심산이었죠. 그때서야 룸 안에서 도겸이 슬그머니 기어 나왔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주변 눈치를 보느라 바빴죠. 여보,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적당히 좀 해. 하유는 도겸을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내 아파트 명에 당신한테 넘기라고 한 거 알고 있었어? 대답해. 도겸은 하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하며 우물거렸어요. 그게 엄마가 다 세린이 생각해서 그러신 건데 어차피 우리 부부잖아. 나중에 다 잘 될 텐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알고 있었구나. 당신도 한통속이었어. 하유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잠시 휘청였지만 이내 눈빛을 갈무리했어요.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나 회사에서도 소문나고 곤란해져. 아니, 당신 인생에서 내가 사라질 테니 곤란할 일 없을 거야. 오늘부로 당신이랑 저 사람들 내 인생에서 삭제야. 옥년이 바닥을 치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가면 끝이야. 다신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도 마. 이 독종 같은 것. 하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욕설과 세린의 울음소리가 오히려 시원한 배경음악처럼 들렸죠. 주차장으로 나와 차에 올라탄 하유는 핸들을 잡고 크게 숨을 들이켰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건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와 해방감이 섞인 눈물이었죠.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도겸의 문자였죠. 여보, 엄마가 흥분해서 그래.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화 풀고 집에서 기다려. 사랑해. 하유는 그 역겨운 문자를 보자마자 조수석으로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사랑? 그 입으로 사랑을 말해? 당신들은 내 집을 사랑한 거겠지. 시동을 걸고 한정식 집을 빠져나오는 하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이제부터 진짜 사이다가 뭔지 보여줄게.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내 집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똑똑히 지켜봐. 하윤은 집으로 향하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서하윤은 죽고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조수석에 던져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도겸의 이름이 떠 있었지만 하윤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주시했죠. 신호등에 걸려 잠시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는 벌써 5통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리하고 받아야 해. 지금 받으면 감정만 앞서게 될 거야.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짧은 순간에도 핸드폰은 주머니 속에서 쉴 새 없이 진동하며 하윤의 허벅지를 때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핸드폰을 확인했죠. 부재중 전화 12통, 읽지 않은 문자 28개. 시댁 식구들의 광기 어린 집착이 시작된 거예요. 도겸, 옥년, 세린. 이 세 사람은 마치 순번이라도 정한 듯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어요. 하윤은 소파에 몸을 깊게 묻고 문자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죠. 처음엔 도겸이 보낸 회유성 문자였어요. 여보, 전화 좀 받아봐.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진정이 안 돼. 내가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은 시어머니 옥년의 가식적인 메시지였죠. 하윤아, 일단 전화 좀 해라. 우리끼리 오해를 풀어야 사돈댁에 다시 면이 서지 않겠니? 시누이 세리는 울며 불며 매달리는 시기였어요. 언니 제발이요. 준호 오빠가 지금 연락도 안 받고 파혼하재요. 언니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문자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어요. 너 지금 장난해? 왜 전화를 안 받는 건데? 도겸의 문자는 어느덧 반말과 분노로 뒤섞였고 옥년의 문자는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었죠. 서하윤, 너 지금 시어머니 무시하는 거야? 배운 사람이 이래도 돼? 세리는 아예 독설을 퍼부었어요. 언니 때문에 내 인생 송두리째 망가졌어요. 내가 죽으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하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 진정하자. 저들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 이건 대화가 아니라 나를 사냥하려는 거야.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옥년의 전화였죠. 하윤은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너 지금 어디서 뭘 하느라 전화를 이따위로 안 받는 거야. 옥년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 터져나왔어요.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가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다니. 너 때문에 우리 세린이가 방바닥을 긁으며 울고 있는데 그게 시누이 올케 사이에 할 소리냐?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머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셨고 저는 제 재산을 지켰을 뿐이에요. 무리한 요구?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왜 무리한 요구야? 너 교사라면서 도덕도 안 배웠니? 제 명의의 집을 시누이 신혼집으로 내놓으라는 건 도덕이 아니라 강도질입니다. 옥년의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강도,
이게 진짜 입이라고 막 놀리네. 야, 그리고 말이다. 너 어차피 학교 다니느라 집 관리도 제대로 못하잖아. 세린이가 들어가 살면 집도 반질반질 닦고 얼마나 좋아? 그게 일석이조지. 하유는 귀를 의심했어요. 뻔뻔함의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 집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가씨가 제 집 청소부인가요? 청소부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서로 돕자는 거지. 너 혼자 그 넓은 집에서 덩그러니 있으면 허전하지도 않니? 세린이가 있으면 적적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전혀 허전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끊을게요. 아직 안 끝났어. 서하윤, 너 내 말 무시하면. 하윤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은 갈수록 선명해졌죠. 그 뒤로도 세린과 도겸의 전화가 번갈아 가며 쉬지 않고 걸려왔어요. 1시간 동안 무려 70통이 넘는 전화가 하윤의 핸드폰을 공격했죠. 하윤은 무음으로 설정을 바꾸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이건 설득이 아니야. 집단 린치고 사냥이지. 하윤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15년 차 국어 교사로서 하윤이 뼈저리게 느낀 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힘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윤은 새 폴더를 만들고 오늘 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통화 기록과 시각, 발신자까지 꼼꼼하게 엑셀로 정리했죠. 특히 옥년이 남긴 음성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하윤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명의는 나중에 도겸이 이름으로 바꾸면 되고 세린이가 살면 너도 편하고 다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윤은 이 소름 끼치는 녹음 파일의 이름을 옥년 명의 변경 강요 증거라고 명명하며 저장했어요. 밤 8시가 넘었을 무렵 현관 번호키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도겸은 거실에 앉아 있는 하윤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죠. 너 전화 왜 안 받아? 온 집안 식구들이 너 찾느라 난리가 났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요.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똑같은 말만 반복할 텐데 굳이 들을 필요 있나요? 도겸은 소파를 발로 쾅 차며 비틀거렸어요. 할 말이 없어. 내가 오늘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그게 할 소리야? 집안을 망친 건 어머님과 당신 동생의 허황된 욕심이에요. 도겸은 비웃으며 하윤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욕심? 야, 집 좀 같이 쓰자는 게 무슨 욕심이야.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내 집이니까요. 내가 내 돈으로 산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죠? 도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왜 주인 행세를 해? 하윤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대꾸했어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건 내 특유 재산이에요. 당신이 보탠 돈이 단 1원이라도 있나요? 오히려 내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건 당신이죠. 뭐? 무상거주? 너 지금 나를 세입자 취급하는 거야? 사실이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 집에 보탠 게 뭐가 있죠? 관리비 한번 제대로 낸 적 있나요? 도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하윤의 어깨를 밀쳤어요. 너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가족이 힘든데 그깟 아파트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쳐? 너 같은 거랑 사는 내가 불쌍하다. 불쌍하면 나가세요. 누가 붙잡나요? 도겸이 손을 치켜들며 위협하자 하윤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거실 가득 옥년의 명예 변경 음성이 울려 퍼졌죠. 도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왜 내가 가지고 있어?
어머님이 남기신 메시지니까요. 당신들 처음부터 내 아파트 뺏으려고 작정했었지? 명예 변경까지 언급한 거 보면 답 나오네. 아니, 그건 엄마가 그냥 해본 소리고, 해본 소리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따져보면 알겠죠. 당신이 오늘 내지른 고함, 술 취해서 위협한 행동, 그리고 이 일은 통해 전화 기록. 전부 다 증거로 남겼어. 도겸은 당황해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하윤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손대지 마. 이제부턴 선처 없어.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가족들이랑 손잡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나가면 너 혼자 어떻게 살 건데. 당신 같은 기생충이랑 사느니 혼자 100년을 사는 게 나아. 당장 꺼져. 도겸은 쾅 소리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지만 하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일기 쓰듯 구체적으로 써내려갔죠. 시댁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았다. 남편은 그들의 앞잡이였다. 창밖에 달빛이 서늘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윤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당신들이 탐내던 이 집이 당신들에게 지옥이 되게 만들어줄게. 하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학교에 출근했어요. 밤새 도겸의 술 주정과 시댁의 전화 테러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단정한 국어 선생님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오전 수업을 겨우 마치고 교무실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서하윤 선생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 세린 씨 예비 신랑이었던 박준호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윤은 깜짝 놀라 하마터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린의 예비 신랑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 준호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오늘 퇴근 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로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굉장히 낮고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오후 4시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준호는 하윤이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상견례 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윤 씨. 사실 어제 상견례가 그렇게 끝나고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준호 씨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저 때문에 자리가 엉망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쓰이네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윤 씨 덕분에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린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요구하는 게 점점 상식을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하윤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세린이 준호에게 보낸 기가 막힌 요구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신혼집은 무조건 서울 30평대 이상이어야 한다. 차는 최소한 독일제 외제차로 뽑아와라. 혼수는 내 마음에 드는 브랜드로 채울 테니. 결제는 오빠네 부모님이 해라. 제 연봉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윤은 문자를 읽어 내려갈수록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세린의 허영심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지만 저희 집 형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못한다고 할 때마다 세린이가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준호가 보여준 다음 문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준호 오빠 부모님은 왜 그렇게 능력이 없으세요? 남들처럼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세린아, 우리 부모님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 말이 중요해요? 우리 올케 언니는 혼자 힘으로 35평 아파트도 가졌는데 오빠네 집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하유는 자신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거론되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하윤 씨가 꼭 보셔야 할 게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스크롤을 내리자 상견례 일주일 전에 대화 내용이 나타났어요. 오빠, 집 걱정 마. 내가 다 방법 생각해 놨으니까. 일단 결혼하면 우리 올케 언니네 집으로 들어가면 돼. 언니네 집? 거긴 언니 부부 사는 곳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언니 혼자 잘나서 사는 집인데 동생 신혼집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면 당연히 내줘야지. 내가 엄마랑 다 얘기 끝냈어. 언니는 거절 못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하유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상견례 날의 그 난동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이미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짜인 시댁 식구들의 강도질이었다는 증거였죠. 하윤 씨가 어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세린이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져올 돈과 하윤 씨의 집만 보고 있었다는 걸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저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린이에게 통보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런 집안에 장가 갔다가는 내 영혼까지 털릴 거라고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돈만 밝히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유는 준호의 결단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씨 힘드시겠지만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문자 내용들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캡처 파일을 하윤에게 전송해 주었죠. 물론이죠. 시댁 식구들이 하윤 씨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하윤 씨를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카페를 떠난 뒤 하윤은 전송된 파일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보았어요. 세린 결혼 사기 공모라는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는 하윤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세린에 미친 듯한 전화가 쏟아졌어요. 하윤은 전화를 받는 대신 차분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도착한 세린의 음성 메시지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서하윤, 너 준호 오빠 만나서 무슨 개수작 부렸어? 오빠가 갑자기 파혼하자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좀 쳤다고. 이 독한 년아. 뒤이어 도겸에게서도 문자가 날아왔어요. 여보, 세린이가 울고불고 난리야. 준호 씨 만나서 파혼하라고 부추겼어? 제발 적당히 좀 해. 내 동생 인생 망치니까 속이 시원해. 하유는 답장 대신 노트북을 펴고 오늘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시어머니 옥년의 명예 변경 요구, 세린의 집 탈취 공모 문자, 남편 도겸의 방광과 폭언.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하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절반 왔네. 당신들이 망친 건 아가씨 결혼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인생이야. 기대해.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하유는 다음 단계인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혼 소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준호가 세린이에게 정식으로 파혼을 통보한 바로 다음 날 새벽 옥년한테서 광기 어린 전화가 걸려왔죠. 아침 6시
하윤은 출근 준비를 하다 진동하는 핸드폰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어요. 결국 한숨도 못 자게 만드는구나.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요. 하윤은 숙련된 동작으로 녹음 앱을 켜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하윤, 너 지금 잠이 오니? 네가 인간이야? 너 때문에 우리 세린이 파혼당했어. 이제 속이 시원해? 옥년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쇳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제가 파혼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결정한 일이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그까지 집 하나 안 내놔서 준호네 식구들이 우리 집안을 알거지 거지 새끼들로 무시한 거 아냐. 네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우리 세린이 지금쯤 웃으면서 예물 고르고 있었을 텐데. 하윤은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침착하게 팩트를 꽂아 넣었어요. 준호 씨는 아가씨의 끝도 없는 탐욕과 성격 문제 때문에 질려서 떠난 거예요. 제 집 때문이 아니고요. 뭐, 성격? 우리 세린이가 무슨 성격 문제가 있다고 그래. 너 지금 신우이를 모함하는 거니? 돈만 밝히는 거요. 준호 씨한테 외제차에 강남 아파트까지 요구했다면서요? 그게 정상인가요? 옥년이 숨을 헉하고 들이켜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시집 가면 남자가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야지. 네가 옆에서 부추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독한 것, 너 평생 벌 받을 줄 알아라. 하윤은 대답 대신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옥년 파혼 책임전가 폭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학교에 도착해서도 지옥은 계속됐어요. 수업 중간 쉬는 시간마다 확인한 핸드폰에는 옥년, 세린, 도겸 세 사람의 비난 문자가 폭격처럼 쏟아졌거든요. 옥년은 네가 천벌을 받을 거다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세린이는 언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으니 죽어버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죠. 가장 가관인 건 남편 도겸이었어요. 여보, 엄마가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야. 일단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래야 사태가 수습돼. 하윤은 헛웃음을 삼키며 모든 문자를 캡처해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정은 단 한 톨도 없었죠. 방과 후 하윤은 절친한 친구 지수를 만났어요. 하윤의 수척해진 얼굴을 본 지수는 경악하며 테이블을 내리쳤죠. 미쳤어. 진짜 그 집구석 제정신 아니네. 하윤아, 너 그 아파트 네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10년 넘게 방학도 없이 보충 수업하고 아껴서 산 집인데 그걸 왜 신우이한테 내줘? 그러게. 시댁 사람들은 내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믿어. 내가 안 하면 내가 나쁜 년이 되는 구조야. 지수는 하윤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윤아, 이혼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야. 도겸이 저 인간, 지네 식구들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데 무슨 미련이 남니? 내 인생 더 망가지기 전에 탈출해. 하윤은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답했어요. 응, 나도 결심했어. 이제 착한 며느리 연극은 끝이야.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도겸이 소주병을 앞에 두고 하윤을 노려보며 앉아 있었죠. 이제야 기어 들어오냐? 세린이 파혼 소식 듣고 좋아 죽겠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안타까울 뿐이지. 도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하윤의 앞을 막아섰어요. 안타까워? 야, 네가 입만 한번 열었으면 됐잖아. 아가씨, 우리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사돈댁한테 조롱당하고 파혼까지 당했어. 이 이기적인 여자야. 하윤은 도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남의 집 뺏으려고 상견례 날 쇼를 한 당신네 식구들이야. 준호 씨가 나한테 보낸 아가씨 문자 다 봤어. 당신도 좀 보지 그래? 하윤이 핸드폰을 들이밀자 도겸은 그걸 쳐서 날려버렸어요. 닥쳐. 그까짓 문자가 뭐가 중요해. 가족이면 무조건 편을 들어야지. 어디서 남의 편을 들어? 네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다고. 분노가 폭발한 도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벽에 내던졌어요. 챙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하윤의 발치까지 튀었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안 울고 세린이도 행복했어.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게 우리 집안의 불행이야. 하윤은 파편에 긁힌 발등의 통증보다 눈앞의 남자가 짐승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위한 제물로 본 거였어.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도겸의 욕설을 뒤로 한 채 하윤은 노트북을 켜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새벽 3시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도겸의 소리를 확인한 하윤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모아둔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가장 먼저 챙겼죠. 그리고 꼭 필요한 옷가지들만 캐리어에 담았어요. 10년 넘게 일군 이 집이 잠시 지옥처럼 느껴졌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잠시 비우는 것일 뿐 결국 쫓겨나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요.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하윤의 핸드폰에 세린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언니, 나 학교 게시판에 다 올릴 거야. 언니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동료 교사들이랑 학생들도 다 알아야지. 하윤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 문자를 캡처했어요. 세린 명예훼손 협박. 마음대로 해봐. 그게 내 무덤이 될 테니까. 차에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하윤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자신을 찾으러 떠나는 해방의 눈물이었죠. 하윤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시댁의 망령들을 털어내며 친정으로 향하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친정집 안방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하윤은 노트북을 펼쳤어요.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리는 가운데 하윤은 지난 3년간의 통장 내역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죠.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정옥년에게 보냈던 생활비라는 명목의 돈들이 화면 가득 숫자로 나열되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 친정엄마는 딸의 수척한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딸, 밥부터 먹고 해라. 아침부터 꼼짝도 않고 컴퓨터만 들여다보면 몸 상해. 엄마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것만 정리하면 다 끝나거든요. 엄마는 하윤의 곁에 앉아 화면을 함께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막았어요. 아니 하윤아, 너 이 돈을 매달 다 보냈던 거니? 매달 50만 원씩이나? 처음엔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물가가 올랐네. 약값이 비싸졌네 하시면서 50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하윤은 엑셀 파일에 날짜와 금액을 차례대로 입력해 나갔어요. 3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빠짐없이 빠져나간 돈들이 산처럼 쌓여갔죠. 어머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아버님 병원비에 본인 약값까지 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며느리인 제가 당연히 보태야 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이건 뭐니? 5월에 100만 원, 8월에도 100만 원. 왜 갑자기 금액이 껑충 뛴 거야? 하윤은 그 항목들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날들의 기억은 가슴을 찌르는 바늘이 되어 돌아왔죠. 5월은
아가씨가 일본 여행 간다고 했던 달이에요. 어머님이 기 좀 살려줘야 한다고 여행비 좀 보태달라며 우셨거든요. 8월은 아가씨가 제주도로 요가 자격증 따러 간다고 했을 때고요. 그때도 형편이 어렵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하셨어요. 엄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탁 쳤어요. 이게 무슨 생활비니? 이건 며느리 등골 빼서 시누이 용돈 준 거지. 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유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추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돈을 보낸 날짜와 세린의 SNS 게시물들이 완벽한 짝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하유는 떨리는 손으로 세린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5월 15일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우리 언니 덕분에 꿈 같은 여행 중 고마워요. 8월 20일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요가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는 자격증 따러 왔는데 완전 힐링. 언니 최고. 라는 글귀가 박혀 있었어요. 하유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기막힌 배신감이었죠. 언니 덕분이라고 적어놨네요. 정작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생색은 다 냈던 거예요. 엄마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딸, 내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야. 저 집구석은 널 가족이 아니라 아주 빨대 꽂을 사냥감으로 생각한 거란다. 하유는 다시 독하게 마음을 먹고 파일을 분석했어요. 3월 5일 송금 완료, 그리고 3월 10일 세린의 명품 가방 언박싱 사진. 6월 15일 송금 완료, 6월 20일 세린의 청담동 파인다이닝 인증샷. 12월 20일 송금 완료, 12월 25일 세린의 특급 호텔 스키 캠프 사진. 정말 대단하네요. 제 통장에서 어머님 계좌를 거쳐 아가씨 통장으로 빛의 속도로 송금됐던 거예요. 엄마는 이 모든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두라고 신신당부했죠. 하윤아, 이거 다 증거로 남겨라. 이혼할 때 저들이 널 어떻게 갈취했는지 다 알려야 해. 하윤은 엄마를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도 제가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하윤의 두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았어요. 당연하지. 그런 기생충 같은 집안이랑 평생을 엮여서 어찌 살래? 도겸이 그놈은 내 편은커녕 자기 식구들 앞잡이 노릇만 하는데. 하윤은 참아왔던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였죠? 매달 돈 보내면서 어머님 건강 걱정했던 제가 너무 멍청하게 느껴져요. 바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귀했던 거야. 하지만 그 귀한 마음을 발로 걷어찬 건 저들이니 이제 너도 독해져야 한다. 하윤은 눈물을 닦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은행 앱을 뒤졌어요. 그리고 준호가 보내준 세린의 요구 목록과 대조를 시작했죠. 세린이 준호에게 요구했던 명품 가방 300만 원, 제주도 여행비 150만 원. 하윤이 보낸 돈과 세린이 준호에게 뜯어낸 돈을 합치면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였어요. 돈을 양쪽에서 뜯어낸 거네요. 나한테도 받고 예비 신랑한테도 받고. 저한테 세린이는 시누이가 아니라 거대한 블랙홀이었어요. 하윤은 가슴을 짓누르는 허탈함에 깊은 숨을 내뱉었어요. 저는 이 집안에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카드 긁듯 돈을 뽑아 쓰는 인간 ATM기였던 거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품에 안아주었고 하윤은 엄마의 온기 속에서 한참을 울먹였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3년간의 세월이 너무나 허무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울음을 그친 하윤의 핸드폰으로 도겸의 문자가 빗발쳤어요.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처가에 간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여보, 우리 제발 얘기 좀 하자. 나도 어제는 너무 심했던 거 알아. 하유는 차가운 표정으로 도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도겸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죠. 여보, 너 지금 어디야? 왜 사람 미치게 만들어? 친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계, 이제 진지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 무슨 정리? 집 하나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하유는 노트북 화면에 엑셀 수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3년 동안 어머님 생활비로 1,800만 원 보냈어요. 그 돈 어디로 갔는지 당신은 알고 있었지? 도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엄마가 세린이 시집갈 때 기 좀 살려주려고 조금씩 도와준 거지. 가족끼리 그게 왜 문제가 돼? 가족이라서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럼 당신 돈으로 도와줬어야지. 왜 내 피 같은 돈으로 아가씨 명품 백을 사주냐고. 나는 이제 어머님한테 단 한 푼도 안 보낼 거야.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당장 생활비 없으면 어떡하라고. 하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돈으로 사세요.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시댁의 충견이었을 뿐이야. 오늘부로 생활비 지원은 완전 중단이고 당신에 대한 지원도 끝이야. 하윤은 그대로 전화를 끊고 도겸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곧이어 시어머니 옥년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윤은 망설임 없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죠. 서하윤, 너 도겸이한테 무슨 망발을 한 거야? 생활비를 안 주겠다니 내가 제정신이니? 네, 어머님. 이제야 제정신이 좀 드네요. 제 돈 뜯어서 따님 호강시킨 거 증거 다 모았어요. 옥년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파르르 떨렸어요. 증거라니? 내가 지금 시어머니 뒷조사라도 했다는 거야? 그게 다 우연이지. 우연이 36번이나 반복되면 그건 범죄예요. 어머님이 절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생활비라고 거짓말하며 돈 뜯어가지는 않으셨겠죠. 아가씨 용돈이라고 당당히 말하셨어야죠. 옥년이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이 발칙한 것이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어른한테 훈계질이야. 시집 왔으면 내 몸도 내 재산도 다 우리 집 거야. 아니요. 제 몸도 제 재산도 온전히 제 것이에요. 3년 동안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느라 사람 취급 못 받았으니 이제부턴 제 존엄 지키며 살 거예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하는 하윤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조용히 물었죠. 딸, 정말 괜찮겠니? 하윤은 창밖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네, 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켜야 할 건 저들의 체면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하윤은 엄마의 품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그것은 슬픔의 끝이자 찬란한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하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가 아닌 오롯이 서하윤 자신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보낸 일주일은 하윤에게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어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이혼 소장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하윤은 오늘 마침내 지옥이었던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짐을 챙기는 하윤을 보며 친정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딸, 정말 혼자 가도 괜찮겠니? 그 무식한 인간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엄마가 같이 가줄까?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제가 제 인생 지켜야죠. 저 아주 강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하윤은 엄마를 꽉 안아주고 차에 올랐어요.
핸들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익숙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3년을 매일같이 드나들던 공간인데 오늘따라 공기가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죠. 현관 앞에 서서 습관적으로 손을 뻗던 하유는 잠시 멈칫했어요. 도겸 씨가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어. 내 공간에서 그 사람 흔적부터 지워야 해. 하유는 스마트폰을 꺼내 도어락 제어 앱을 실행했어요. 스마트 도어락이라 외부에서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했거든요. 하유는 도겸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오직 자신만이 기억하는 숫자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쾌쾌한 술 냄새와 담배 찌든 내였어요.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핀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내가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인간이었지. 역시나 실망시키질 않네. 하유는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곧장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폈어요. 그리고 미리 작성해둔 탈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완료. 아파트 공동 출입 권한 삭제. 공동명의 결제 및 해지. 시댁 자동 이체 중단. 윤도겸 짐 전량 축출. 하유는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103동 705호 소유주 서하윤입니다. 지금 즉시 제 남편 윤도겸의 공동 출입 카드와 차량 등록 정보를 삭제해 주세요. 이혼 절차 중이라 무단 침입 시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 네. 소유주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고 경비실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유는 체크리스트에 과감하게 줄을 그었어요. 다음은 은행 앱이었어요. 도겸과 연결된 온갖 공동 결제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었죠.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새벽 배송 멤버십까지 전부 하윤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거든요. 하윤은 망설임 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내 돈으로 결제해서 봐. 한 푼도 내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옥년에게 매달 가던 생활비 50만 원 자동 이체도 그 자리에서 해지해버렸죠. 통장에서 기생충처럼 빠져나가던 빨대가 드디어 끊기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집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해 당황한 도겸이었죠. 하유는 침착하게 녹음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하윤, 너 지금 안에 있어? 비밀번호 왜 안 맞아? 당장 문 안 열어? 비밀번호? 내가 바꿨는데 당신이 그걸 왜 알려고 해? 왜 바꾸긴? 나도 들어가야 할 거 아냐. 내 집인데. 하유는 차가운 냉소를 흘리며 대답했어요. 착각하지 마요. 이 집 결혼 전부터 내 명의로 산 내 집이야. 당신 이름은 등본 어디에도 없어. 관리비 한 번 안 낸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야? 도겸이 악을 쓰며 문을 발로 찼어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죠.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너 법 몰라? 당장 문 열라고. 특유 재산이라고 들어봤어? 법적으로도 넌 이 집에 권리 없어. 그러니까 더 추해지기 전에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도겸이 밖에서 욕설을 퍼붓는 동안 하유는 안방으로 들어가 도겸의 옷장을 열었어요. 고가의 정장부터 양말 한 짝까지 미리 준비한 대형 박스에 거칠게 담기 시작했죠. 화장실에 칫솔 하나, 면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털어 넣었어요. 불과 2시간 만에 박스 5개의 도겸의 3년치 흔적이 봉인되었죠. 하유는 곧장 퀵서비스를 불러 도겸의 본가 주소로 보냈어요. 기사님, 이거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아, 배송비는 무조건 착불로 해주세요. 박스가 실려나가는 걸 확인한 하윤의 폰으로 이번엔 옥년의 전화가 왔어요. 아, 너 미쳤니? 우리 도겸이 짐을 왜 이리로 보내? 시집온 며느리가 지 남편을 길바닥에 나앉게 해? 제 집이니까요.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거두셔야죠. 네 집?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네 집이야? 정이라는 게 눈곱만큼도 없는 독종 같으니라고. 하윤은 노트북에 정리된 엑셀 파일을 보며 조목조목 짚어주었어요. 정요? 제가 보낸 1,800만 원으로. 아가씨 명품 백 사줄 때는 정이 넘치셨나 보죠? 통화 녹음 23개, 문자 캡처 100개 넘게 다 정리해놨어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 갈취한 명백한 증거라고. 옥녀는 숨이 막히는 듯 컥 소리를 냈어요. 변호사? 너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이혼 소송 이미 시작했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현금 인출기로 본 데가 법정에서 톡톡히 치르게 해드릴게요. 하윤은 전화를 툭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저녁 8시가 넘도록 도겸이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애걸복걸했지만 하윤은 이어폰을 꽂고 베토벤 교향곡을 틀었어요. 웅장한 음악 소리가 거실을 채우자 밖에서 들리는 추잡한 소음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하윤은 도겸의 본가로 이혼 소장이 담긴 등기 우편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 전원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봤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정적이었죠.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요구도 없는 오로지 하윤만의 공간. 하윤은 노트북에 마지막 일기를 적었어요. 내가 지킨 건 35평 아파트가 아니었다. 짓밟혔던 나의 자존심과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나의 존엄이었다. 하윤은 창문을 활짝 열고 차가운 봄바람을 들이마셨어요. 매캐했던 담배 냄새가 빠져나가고 맑은 공기가 집 안가득 들어왔죠. 자유롭다. 정말 자유로워. 하윤의 얼굴에 드디어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의 죄인이 아닌 오롯이 서하윤으로 흐르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며 제가 느낀 가장 큰 비극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잔인한 비겁함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하윤은 함께 삶을 일구어갈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상대의 존엄을 깎아먹으며 내 배를 불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어요. 하윤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내 삶의 주권과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점이죠. 무조건적인 양보가 미덕이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내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집어삼키려는 이들에게는 단호한 거절만이 정답이죠. 결국 하윤이 되찾은 것은 아파트 명의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당당한 권리였어요.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로 살며 얻는 가짜 평화보다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홀로 서더라도 내 존엄을 지키는 삶이 훨씬 값지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누군가의 사냥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만의 단단한 잠금 장치를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깐만 손가락을 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